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5월에 장이 열렸습니다. 4월까지는 뭐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을 정신없게 만들었었는데 5월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악재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악재가 얼만큼 시장에 선반영돼 있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경기에 대한 불안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 여파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봉쇄 조치 연장에 대한 부담들도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5월 초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5월 5일 FOMC를 기점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고 5월 11일 CPI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는 좀 시장이 위쪽으로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재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고 그동안 누적되었던 호재의 힘이 점차 커지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게 된다면 아마 시장은 추세적인 반전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악재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5월 4일로 예정된 FOMC 회의 이후에 바닥을 잡고 11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 이후에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5월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긴축 강도는 지금 뭐 0.5%포인트 인상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 흡수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본다면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발언 주장을 그대로 컨센서스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75bp 금리 인상 6월 달에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도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이 90%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기정사실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통화정책이 더 강해질까? 연준의 통화정책은 더 강해질 수 있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그러니까 연준의 컨센서스라기보다는 굉장히 매파적인 강성 매파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와는 좀 별개로 시장은 조금씩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5bp 금리 인상 그리고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은 블러드 여는 총재 혼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75bp는 블러드 총재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물가와 금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뭐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 물가는 이제 4월 CPI가 확인되는 5월 11일 날 전후로 해서는 물가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그동안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왔던 중고차 가격은 이미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한 두세 달 정도는 전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제 관건은 유가인데요. 4월 평균 가격이 WTI 기준으로 102달러라고 본다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 5.6%, 전년 대비 3월 달에 70%대에서 60%대로 조금씩 레벨 다운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4월은 물가가 3월 대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주택시장인데요. 주택시장 또한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구간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주택가격 변화율이 2021년 2분기에 정점을 통과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2022년 2분기부터는 물가에 반영되는 주택가격 또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2분기 중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정점을 지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도 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채권금리 급등세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아마도 시장에는 반등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경기 회복세 여부가 조금은 추세 반전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지 결정지을 수 있는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와 채권 금리 모두 이렇게 상승 압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좀 무섭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10원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어섬에 따라서 단기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흐름 이상으로 1,300원, 1,300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인 데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같이 오르는 모습,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기저에는 유로와
유로화 약세 그리고 엔화 약세가 좀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유로화 약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화돼야지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 엔화 약세는 좀 불가피하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화 약세를 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화 약세인데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불안 심리 이 영향으로 좀 많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되는 소식, 경기 부양 정책이 좀 강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 일방적인 원화 약세는 좀 제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매매에 있어서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달러 대비 원화가 더 약한가 아니면은 덜 약한가를 봐야 됩니다. 최근 흐름을 본다면 달러는 강한데 원화는 달러가 강한 만큼 덜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오르는 것만큼 원화가 약해지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이럴 때 외국인 수급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해지는 약세 반전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 강세나 원화 약세가 더 진행되기보다는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 대비 원화가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5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셨는데 삼성전자도 많이 사셨죠?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압축하는 전략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종목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업황이나 실적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에 대한 좀 비중 확대 이 4개 업종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가 매수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등을 할 때 얼마나 반등을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가늠을 하시면서 반등한다고 해서 팔기보다는 조금씩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상반기 중에 2,800 회복 시도 그리고 연내 3,000선 회복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끌고 가는지가 앞으로는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에 치우치기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 전지 쪽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긴축과 경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5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긴 먹구름이 계속적으로 몰려오는 상황에서는 비가 한번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대가 높아지죠. 아마도 5월 증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시장에서의 비중 확대, 좀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는 많은 부분 선반영되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을 자극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호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디스카운트 되어 왔지만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5월 중에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기점은 5월 5일 FMC 그리고 5월 11일 물가지표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정점 통과가 확인된다면 아마 시장은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이 되게 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되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아마도 5월부터는 조금씩 가셔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비중 확대 전략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악재의 반영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비중 확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